자, 우리 참 오래간만에 또 만나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사실 우리가 같이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도 들어갔는데, 사실 그때 67년 대학교 들어갈 때니까 좀 54년 전이네요. 사실 그 컴퓨터 하면은 아마 우리 김진영 교수 삶에서 컴퓨터 없이 아마 과거를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컴퓨터가 도대체 뭔지, 컴퓨터가 우리 김진영 교수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좀 소회를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예,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컴퓨터란 말을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아마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반 사람들이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데가 꼭 한 군데 기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키스트에 있었어요. 유학 갈 때는 뭐 이것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제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지만 가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유학을 갔어요. 물론 대학원으로 갔지만 유학 가서는 학부 과목부터 웬만한 걸 다 다시 들어서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석사하고 박사할 때까지 보통 한 4년, 5년 하는데 저는 한 7년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그 미국서 공부하면서도 소위 말하는 이제 아르바이트란 걸 하잖아요. 유학 가서 뭐 그때 힘드니까 다들 아르바이트 하는데 우리 제 친구들 보면은 주유소 가서 일도 하고 그 경비도 쓰고 이런 일을 했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 일로 개발을 했어요. 근데 급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친구들은 한 3시간당 3불 받는데 저는 15불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 우연히 만난 이 컴퓨팅이지만 저에게서는 너무나 그 행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후에 모든 것이 이제 제가 컴퓨터를 먼저 했다는 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너무나 많은 그 혜택을 보고 있어서 이제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 공학을 하신 우리 김진영 교수는 그러시고 저도 경영을 했지만 이제 경영 수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저는 그래도 그때 거기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접근은 전혀 못했는데 그때부터 벌써 우리 김진영 교수는 그냥 컴퓨터 공학에서 멈추지 않고 AI로 그때 나가셨는데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근데 AI가 과연 뭔가 하는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 키스트에서 근무를 할 때 제가 담당했던 업무가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워게임 시뮬레이션.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우리나라에서 탄약 수요가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걸 계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캐절치가 얼마큼 나느냐 이런 식의 거를 계산하는 걸 했는데 그게 이제 수학적 모델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거를 쭉 하다 갔는데 굉장히 재밌었고 그래서 저는 미국 유학 갈 때 이제 보통 가서 무슨 공부할래요?라고 이제 디클레어 하고 가잖아요. 근데 제가 갈 때 저는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갔어요. 근데 미국 대학 가면 이제 그 학생들 많이 오니까 이제 지도 교수를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데 제일 처음에 배정받은 분이 심장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인공심장.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랩에 배정을 받았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의학적인 용어 같은 것도 참 모르겠고 요새는 이제 다들 이름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정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사이버네틱스 맞아요. 이런 식의 용어로들 막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이 쓰이지가 않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이제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거 이런 식의 거를 공부할 목적으로 제가 박사학위를 했죠. 그 정말 우리나라 정말 1세대가 아니라 선두주자로서 그때 그 연구의 방향을 현장 그리고 한국의 문화 여기에 맞는 방향을 했다는 게 엄청난 큰 후의 그 결과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네요.
근데 그런 거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김진영 교수가 그런 방향으로 자리를 잡으신 게 딴 나라하고 비교해서 특히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인공지능을 비교적 빨리 받아들이게 된 계기로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소위 IT 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인프라 같은 것이 그런 데를 좋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연구했던 중에 하나가 이제 우편물 자동화하는 거, 굉장히 할 수 있고 열심히 했고, 지금도 제 제자가 만든 회사가 물류 시스템 자동화는 굉장히 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뭐 초기에는 이제 그 우편 번호 인식하는 거, 인쇄체를 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그 이제 손으로 쓰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요새 소포에다가 아무데나 막 이렇게 그렇죠. 그걸 붙여도 이제 인식하는 이런 식의까지 계속 발전한 단계였는데,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부닥쳐서 했기 때문에 뭐 좀 실용적 성과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일반 그 회사에서도 이런 식의 문제들은 이제 우리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뭐 그나마 약간 이렇게 인공지능이 잘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 그 말이 정말 말씀에 와닿는데 그 한국의 현실에 맞게 그 연구의 방향을 정했다는 게,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연구원에서의 반 이상이 우리 김진영 교수 연구실에서 나왔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전 세계에서의 그 수준이랄까? 네.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나 전 세계의 그 어떤 흐름을 쫓아가고 있거나 또는 선도하고 있는지, 전 세계 뭐 미국이 100이라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미국하고 비교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예. 뭐 대부분의 인공지능이 미국에서 시작됐고 미국이 제일 잘하고, 그 동안에는 이제 영국이 좀 어느 정도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을 쫓아가고 있었는데, 요즘엔 이제 중국이 이렇게 이제 앞장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1등 그럼 미국, 2등이 영국, 2등이 이제 중국, 3등이 영국, 이 정도 그 순위로 돼 있고, 그 밑에부터는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캐나다를 좀 높이 하는 데는 캐나다 어때요, 뭐 거긴? 몇 분이 이렇게 하지만 그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나라도 뭐 교수님 수준으로 몇 사람이 그 아주 논문도 잘 쓰시고 그런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숫자가 이제 그 충분치 않은 거, 그런 거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잘한다 못한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이게 학문의 세계라 그러면은 뭐 논문 갖고 그 논문 레퍼런스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거 갖고 이제 결론을 내는 거지만, 산업의 적용. 예, 근데 공학이고 뭐 이러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산업을 도와줬느냐, 이런 건데. 뭐 저는 제 학생들의 상당수가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서비스 회사에 갔어요. 인공지능을 적어도 관심을 갖고 했던 데는 그 네이버 같은 데인데, 그런 데는 이제 한국어 정보 처리 같은 거 열심히 해야 되고, 검색할 때 이제 뭐 지능형 정보 검색이라고 그러죠. 거기 딱 얘기 안 해줘도 뭐 그 추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는 그렇고 카카오는 어때요? 카카오는 뭐 그거보다 조금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약간 잘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 두 회사가 잘하는 그래서 회사고. 나머지 회사는 쫓아가는 회사가 글쎄요, 뭐 삼성 같은 데가 소위 말하는 한국어 정보 처리 같은 걸 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의 그렇죠. 비즈니스 영역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인지작용을 흉내내는 거. 이거는 언어, 뭐, 글, 이런 거니까. 그런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산업체에서 최적화. 어떤 의사결정을 그렇죠. 최적화하는 거, 이런 부분. 이런 거는 뭐 삼성도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인지작용 흉내내는 거는 삼성은 별로 자기네 비즈니스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근데 그게 그래도 앞으로 치고 나가는 원동력일 글쎄요. 근데 뭐 이번에 뭐 삼성도 뭐 빅스비 같은 거 하고 싶어 했는데, 저 준비 같은 게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데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어 같은 거는 뭐 특히 뭐 독보적으로 네이버가 혼자 잘하고 있고, 데이터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세 그다음에 번째로 세 번째가 이제 자동화예요. 자동화.
이게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 가지의 큰 축이 있는데 이게 다 뭉쳐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회사는 뭐 그중에 한두 개만 잘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하는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뭐 인지작용의 흉내 같은 거는 별로 관심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결정하는 거, 뭐 이런 거, 자동화 이런 쪽에는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전 역시 미국의 좀 경외심을 가진 게 그 헐리우드의 그 정말 그 제작자들 그다음에 그 작가들이 이미 1990년대부터 AI에 관련된 영화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잖아요. 뭐 AI라는 영화 자체가 2001년에 나왔고 스티븐 스필버그 그 전에도 뭐 바이센텔맨이라든가 뭐 하여간 뭐 아이로버트 등등 그런 영화를 뭐 이 분야에 계시니까 안 볼 수 없을 봤을 텐데 그런 영화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현실이 이렇게 쫓아갈 건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문외한이니까 뭐지만 전문가로서 이미 그때 그런 영화가 나오면서 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셨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그 영화 나올 때의 인공지능의 학문적 수준은 굉장히 낮아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그냥 그렇죠. 그 만화 같은 공상 소설 같은 얘기였는데 뭐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요즘에 그 빨리 그쪽 방으로 그 학문이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은 그렇죠. 정말 놀랐습니다. 뭐 알파고가 이긴 것도 저희 공부하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죠. 2016년. 언젠가는 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당장 이게 되는 거를 우리 눈앞에서 보니까 그렇죠. 아 이게 이렇구나. 그게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2016년 3월 그날까지 언젠간 되겠지만 한참 먼 미래라고 생각하는 게 딥마인드가 어떻게 그걸 빨리 당겼는지. 네, 우선 그게 뭘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우선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경험도 해보고 새로운 알고리즘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식의 알고리즘 파워입니다. 뭐 그래서 뭐 딥러닝이니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계속 나와서 옛날에 잘 못하던 것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막 생겨나는 거고요. 그것도 뭐 굉장하고요. 그 대학 학계에서 보통 많이 컨트리뷰션 많이 한 거고. 두 번째는 엄청난 양의 계산력입니다. 컴퓨팅 파워. 그렇죠. 뭐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 임계점을 그렇죠. 넘어선 게 언제쯤이에요 이게? 그 임계점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싱귤라리티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하는데 사람의 그 컴퓨터의 능력이 지적 능력이 사람의 능력을 증가하는 거를 이제 싱귤라리티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또 굉장히 애매한 얘기지만 어떤 분은 뭐 20년 후에 온다, 뭐 40년 후에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고요. 되게 빨리 온 거 아니에요? 예, 그거보다 빨리 왔다, 빨리 오고 있다. 빨리 오고 있다. 사람들이 보통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에 대한 그 무서움을 잘 덜 느껴요. 맞아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말은 하지만 느낌은 그렇게 못 느끼고 있었는데 그렇죠. 뭐 그 가속화돼서 굉장히 빠르게 계산 파워가 좋아져서 온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데이터가 가용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문제. 그렇죠. 그거는 인터넷 덕분이죠. 그렇죠. 인터넷을 통하니까 뭐 얼마나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서로 모아질 수 있고 그걸 또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기술도 많이 퍼져. 그러니까 결국 어떤 특정한 하나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컴퓨팅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집합이 돼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뺀 나머지 회사들이 좀 그쪽을 가져야 되는데 균형이 지금 아직은 좀 그렇죠. 안 갖춰져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정도 같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다 필요하긴 하겠죠. 다 양쪽이 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쪽 공부한 사람으로서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유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뭐 그것을 제가 우선 인력을 좀 많이 양성을 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할 수 있는 사람의 절대수가 워낙 모자라니까 이걸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교수님도 그 얘기하셨지만 인력에 또 우리가 지금 많이 양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기업에서는 전문가가 없다, 뭐 개발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일시적인 미스매치인가요?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 잘못됐나요? 대학이 잘못하고 있나요? 뭘까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누군가 잘못됐죠. 글쎄 그게 말이에요. 교육 정책과 대학이라고 보는 게 쉽죠.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그 정원 같은 거가 우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산업사회에 딱 정해져서 서울대학은 뭐 컴퓨터공학과 55명, 뭐 20몇 년간 지금 55명이거든요. 근데 MIT 같은 데 보면은 들어오는 학생의 40% 50%가 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글쎄요. 전공으로 하고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변화가 안 돼. 거기 MIT는 지금 1년에 한 1,000명씩 그 컴퓨터 사이언스가 나오는데 서울대학은 지금 50명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그래 그 컴퓨터 사이언스 중요해. 그럼 학과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또 막 이제 학과를 만들어 주는데 수도권은 안 돼. 뭐 이래가지고 수도권 규정하고 그다음 남대로 만들어 그러니까 저기 이제 그 지방에서는 그냥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배출하는데 뭐 좀 그분들께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거기에서 배출된 학생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두 가지. 우선 입학하는 학생들 자체가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기 쉬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공부 안 하고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그 우리 저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요구하는 수준의 개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도권 규제도 풀면서 우리 뭐 애들 뭐 취직시켜야 되니까 우선 학생들 좀 여기다 합시다 하는데 이제 그거 외에 뭐 수도권 뭐 규제나 이런 건 또 다른 또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것만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대학이 수요 중심의 그 변화를 아주 빠르게 민첩하게 할 수 있다면 지금 말씀이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이 학생이 배운다가 아니라 교수가 가르친다가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교수의 저 구성이 지금 이런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AI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교수가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구조 조정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교수들이 인문학이면 인문학, 사회과학, 뭐 자연과학 중에서도 뭐 어떤 과학이든지 빨리 AI를 배워가지고 그 자기 분야하고 AI를 접목해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네. 그러니까 물론 AI 뭐 컴퓨터공학 쪽에서는 아주 하드코어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또 이쪽 다른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그 학문 분야에 맞는 AI를 교수들이 하여간 뭐 10시간에 하면 1시간, 2시간이라도 네. 이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예, 그 좋으신 말씀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서부터 이제 그 외국은 다 또 초등학교에서부터 컴퓨팅을 다 배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들어올 때 상당한 능력을 가진 애들이 들어와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들어와서 또 컴퓨팅을 이렇게 하니까 거기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상당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컴퓨터 공학과를 들어가기 전에는 컴퓨팅을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공학과 교수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 뭐 대학 들어갈 때 수능 점수로 제가 과를 정하지 뭐 자기 미래를 보고 결정하는 학생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애는 왔는데 뭐 그 코딩하고 그러는 게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재미를 느끼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진짜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또 다른 능력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좀 미리 알아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대학 막 그냥 수능 점수로 가다 보니까 대학 들어와서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약간 그 학생들이 적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컴퓨팅이라는 거를 맛을 보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맛을 보게. 네, 맛을 보게.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뭐 아마 저 같은 친구 나타날 거예요. 재밌다고 느껴가지고 지가 좋아서 막 달겨드는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난 컴퓨터 전공할래요라고 나타나고 이런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진짜 뭐 대학을 졸업 안 해도 우리 빌 게이츠처럼 중간에 그냥 성공하는 친구들이 막 나타날 수 있을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제 동료들 서울대에 있는 교수들 중에서
예컨대 언어학과 교수, 그 다음에 뭐 생명과학대학 교수, 생활과학대학 교수, 뭐 농생대 교수 이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인공지능 같이 공부를 예, 예. 하고 있는데 역시 교수들이 공부하는 습득하는 능력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한 몇 달 공부하더니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응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빨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받아들이게 하면 그러니까 예컨대 그 언어학과 교수님 말씀은 언어학이야말로 AI 없이는 이제 성립할 수 없구나 그쵸. 하는 걸 깨달았다는 예, 거예요. 예. 그렇죠. 네. 뭐 디자인학과 교수님도 그런 얘기하시고 그래서 좀 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과 함께 네. 교수들이 빨리 AI 교육을 받게 하는 네.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한번 시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육부 그 예. 프로그램 중에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모셔다가 이제 대학원 과정으로 인공지능 융합 과정 그래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중앙대학에서 지금 한 40명 정도 교육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노력하는 거는 뭐 가상한데 문제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컴퓨팅에 거의 준비가 안 된 분들이 그냥 떡콩 대학원에 들어오니 황당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등학교부터 빨리 그 교육시켜 가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지금 그 기회를 놓치신 분들한테는 뭐 중간에서라도 뭐 연수나 이런 걸 거쳐서 그분들 좀 자극시 주는 거 그다음에 학문어 실무 요즘은 대부분 학문어는 방법이 옛날에 뭐 통계 처리 이런데 통계 처리가 그게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렇죠. 데이터 그렇죠. 다루고 그렇죠. 이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능력들 같은 거를 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 뭐 이런 것을 이제 그 전방위적으로 하여간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아이고 오늘 아주 긴 시간 예, 동안 예. 좋은 아유, 뭐 말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오래간만에 네.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오늘 아주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AI 공부했던 거를 저 학습의 그 반감기를 하루로 해서 제가 배운 것만큼 오늘 하루 동안에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